안녕하세요. 30 후반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지독할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다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악동으로 유명했던 저였죠. 그런 제가 얼마 전 제 삶을 되돌아보며 뼈저리게 반성했던 순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차라리 안 계신 게 나았을 만큼 무책임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께 한마디도 못하는 답답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밝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조경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인부셨습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나가셨고, 일이 없으면 외출조차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셨죠. 게다가 하루 나가서 겨우 벌어오신 돈으로 매일같이 술을 사드셨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도 아버지를 보면 왜 저런 식으로 사시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와서도 말 한마디 없이 앉아 계시면서 술만 드시는데 집에는 왜 오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라도 가져다 주는 남편이 가장이라고 매일 동네 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반찬에 찌개도 모자라 술안주까지 해서 한 상을 차려 내놓고는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화도 한 번 내질 않는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마침 동네 아줌마들과 엄마가 동네 슈퍼 앞에 앉아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엄마의 하소연에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왜 화도 내지 않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못난 아버지 만나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매일 싸우기까지 해봐. 애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나도 동네에서 슈퍼에서 먹고 살기야 하지만 그래도 수진이 아빠 하루 건너 매일 술 사는 거 보면 걱정되더라. 걱정 마요. 그래도 아직은 나한테 손찌검도 안 하고 물건도 안 때려 부수니까. 엄마는 다 저를 위해서 참고 사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없는 거보다야 있는 게 그나마 나았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덤덤하게 말하는 게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악착같이 독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살게 된 건 말이죠. 제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엄마를 구할 방법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출세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종일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는 12년 동안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공부만 한 결과 제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릴 정도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 현수막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놀랄 정도였죠. 저 같은 악바리가 울기도 한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수많은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마치 제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똑똑한 척, 독한 척 해봐야 결국은 20살 애송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금방 깨달았거든요. 걔네 집애가 무슨 대학을 서울까지 가겠다고 난리야. 너는 애 허파에 바람 들어갈 때까지 안 말리고 뭐 했어?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미쳤어? 제가 대학에 갈 정도로 커버린 사이, 부모님의 사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를 위해 참고 계시다는 어머니도 이제 저는 참지 않으셨고요.
아버지도 술로 밤을 지새는 날이 전보다 훨씬 잦아지면서 슬슬 물건도 던지고 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반대하든 말든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 엄마나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면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엄마에게 서울에 함께 올라가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해서라도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테니 제발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말에 그냥 웃으셨어요. 그 웃음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의미의 웃음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마 엄마 한 사람 보살피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저를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없는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 모아둔 통장을 제게 주셨죠. 엄마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너무 미안해하시며 웃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등록금을 따로 모아두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지 같은 구렁텅이에 어머니만 남겨놓고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없이 지낼 어머니가 항상 걱정됐지만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 저는 기숙사에 배정됐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했으니 공부와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느라 4년 내내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이 됐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역시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요. 저는 받는 월급의 절반을 매달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서울 월세가 좀 비싸야 말이죠. 혼자 살기도 빠듯할 텐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 엄마, 괜찮다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난 아버지한테 벗어나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면 꼭 올라와. 알았지? 말했잖아. 난 우리 딸만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니까. 그리고 아빠도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술도 많이 줄였어. 걱정하지 마. 저도 어머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잠깐 내려갔다 오는 게 다였죠. 그렇게 어느새 서울에서 산 지 10년이 되어갈 때쯤 저는 회사 생활도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고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에 반했다면서 먼저 고백해 왔어요. 처음엔 저와는 너무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 것 같아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서로 다른 점이 많으니 오히려 그런 점들이 서로에게 더 끌리고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들만 둘인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전형적인 중상층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였죠. 제가 처음 외동이라고 말했을 때 남자친구는 의외라고 했어요. 분명 동생이 많은 장녀일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어른들이 흔히들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차분한 이미지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말을 받아쳤습니다. 연애 초기에 제 집안 상황까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 하신다는 이야기도 슬슬 꺼내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 형편을 아신다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는 목수신데 사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일도 거의 없으시고 어머니가 동네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셔. 두 분도 아직 일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우리 집은 아버지는 정년 퇴임하셔서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형네 아기만 봐주고 계셔. 형이랑 형수가 맞벌이라. 그렇구나. 나도 하나 더 말해주자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야. 심각한 수준이고 저는 원래 제 성격대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저 같은 며느리를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 솔직하게 말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게 너무 고생했겠다면서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실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만 자란 사람이니 제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분명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실 거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는 척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형네 부부와 조카까지 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식사 내내 화기애애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부부 사이도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큰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시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집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인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며 어머니는 부모 댁에 오면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고 부모가 자신의 집에 놀러 가면 자식들이 대접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무 자주 오지는 말아라며 농담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정말 다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집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남자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들었다면서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닌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형제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고향에 계세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실 정도로 안 좋으신 거면 어머님이 혼자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나 제가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시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 저는 순간 울컥해버리고 울어버렸어요. 정말 저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멋진 여자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가족이 되는 거니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왠지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만 그곳에 두고 저만 어디론가 자꾸만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 난 뒤 뭔가 용기 같은 것이 생겼어요. 저도 남자친구와 어머님께서 제게 해준 그 고마운 마음처럼 밝은 마음으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엄마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아빠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는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난 뒤 저희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내내 아버지를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어머니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는지 아버지가 웬일로 멀쩡한 정신으로 저와 남자친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위를 대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에게도 점잖게 해주셨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혹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힘들면서도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전과는 달라져야만 저도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 너희 아버지 요즘은 진짜 술 거의 안 먹어. 이제 자기도 나이 들어서 많이 못 먹겠대. 다행이다. 나 정말 매일 밤마다 엄마가 전처럼 울고 있을까봐 너무 걱정했어. 엄마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 엄마는 요즘 너무 잘 지내. 마음 편해서 살찐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 딸,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착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엄마는 제가 아는 줄 꿈에도 모르셨겠지만 어릴 때 엄마가 부엌 싱크대 밑에 주저앉아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는 척을 하긴 했지만 아빠가 고래고래 욕을 하며 물건을 부수면 엄마가 입을 막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말대로 전보다 얼굴이 정말 좋아지시긴 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저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2년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신혼을 만끽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꼭 보통들 말하는 시댁 식구들 같지 않았고 그냥 부부 동반 모임을 함께하는 사이 같을까요?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로서는 사실이었어요. 그럴 만한 게 애초에 저희 시댁은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꽤 효과적이었거든요. 우선 식구들 생일은 무조건 생일 당사자가 원하는 식당을 고르면 그곳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각자 준비한 선물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무조건 함께 여행을 갔어요. 여행지는 한 집당 각각 돌아가며 골랐죠.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함께 모은 모임 통장에서 지출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오히려 사이가 틀어진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저희 큰 손이 동서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꼭 딸과 엄마 사이처럼 각별해 보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육아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밤이면 동서와 둘이 함께 밖에서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궁금해서 동서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육아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한 대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나오면 무조건 어머니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겠다고요. 저도 지금이야 시어머니가 뒤끝도 없으신 성격이고 워낙 세심하게 자식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라 전혀 불편한 부분이 없었지만 정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제가 시어머니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혹시나 사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 동서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통틀어서도 어디에도 없을 거야.
나도 몇 년 동안 아이 생기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거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동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해서 임신성 당뇨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서를 위해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반찬이며 간식들을 일일이 직접 만드셔서 가져다 주시는 건 물론이었고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까지 싸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혹여나 자신이 건강 관리를 소홀하게 해 아이에게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원래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편도 막 부려먹고 해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어떡하냐. 아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다라고 하시며 언제나 동서를 가장 먼저 걱정해 주셨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정말 친정엄마보다도 더 아이며 동서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답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거야, 동서. 난 가끔 우리 남편 미울 때도 남편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이랑 사는 거라고 한다니까. 동서의 말에 저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모두 다 시어머니와 함께 해오면서도 그 정도로 시어머니에 대해 좋게 말할 정도면 정말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점점 더 제 결혼 생활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했죠. 지난날 독하고 악발이 같았던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역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결혼 전 남자친구의 긍정적이고 해맑은 면들이 언제나 부러웠는데 저도 남편의 곁에서 함께 그 환경 속에 머물다 보니 어느새 저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나 제게 친절하기만 하고 따뜻하기만 한 이 온실에 익숙해져 가자 저는 서서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명절에 내려가면 엄마와 며칠씩 함께 보내다 올라오곤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과 매해 여행을 함께 가다 보니 친정에 가게 되어도 오래 있어 봐야 하룻밤 자고 오거나 그것도 엄마가 공장에 일이 있어 나가야 하시면 명절 전주에나 잠깐 들러 인사드리고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건 돈이나 선물로 하는 일이 많아졌고 전처럼 세심하게 엄마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엄마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엄마를 외면하고 지내던 그때였어요. 결국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그때도 명절이었습니다. 하필 그 시기가 시아버지의 음력 생일과 맞물려서 이번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절 전부터 내내 해외에 있다가 명절 당일 점심때나 돼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자 글쎄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제 고향의 지역 번호였어요. 저는 순간 뭔가 머리를 스치듯 불안감이 몰려들었고 바로 부재중이 찍힌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김영자님 보호자님이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네, 응급실이요? 네, 어머니께서 새벽에 병원으로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현재 상태는 괜찮아지셨는데 그래도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이야기는 저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제 친정엄마가 저를 두고 혼자 이 비정한 세상을 떠나려고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모아두셨는지 병원에 다니시면서 처방받으신 수면제를 계속 안 드시고 모아두셨다가 어제 새벽에 한 번에 드신 것 같아요. 다행히 새벽에 들어오신 남편분께서 발견하셔서 바로 응급실 오셔서 위세척 받으셨어요. 수면제요? 엄마가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다고요? 자녀분께서 전혀 모르셨어요? 기록 확인해 보니까 벌써 1년은 넘으신 것 같던데.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몸에 상처가 좀 많으신데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1년여 전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혼자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어머니 몸에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한 듯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자에 술에 잔뜩 취한 채 누워서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저는 잔뜩 울분에 쌓인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다 엄마한테 손까지 댔어? 저는 저 뻔뻔한 얼굴을 제 발로라도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필이면 아버지 같은 인간을 만나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을 하고 사셨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던 사이 응급실에는 경찰 2분이 도착하셨어요. 병원 측에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고를 해두셨던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힘겹게 다시 떠올리며 진술을 하고 병원 진료 기록과 어머니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찍은 사진들을 경찰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저를 위해 언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키워주신 어머니를 잊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엄마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만 굳게 믿으며 저는 혼자만 매일 호의호식하며 행복에 취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어머니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 모든 순간순간이 다 후회가 됐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빴대도, 아무리 남편과의 시간이 꿈처럼 즐거웠대도, 하루에 10분, 아니 주말만이라도 자주 엄마에게 전화라도 한 통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후회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로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응급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제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자신도 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좋고 본인의 부모님과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장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시지는 않는지,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으신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요. 여보,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장모님이 좋아지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검사하고 치료하면서 꼭 좋아지게 도와드리자. 우리가 서울에서 주말에 한번 내려오기도 힘든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그럼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상황에 어머니만 남겨두고 어떻게 가. 오늘 당장 퇴원시키자마자 어머니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지. 그 당시에는 응급실에서의 상황이 워낙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니 남편도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장모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왜냐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시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는 동안 남편은 먼저 서울로 올라가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부터 했더라고요. 그리고 더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저희 눈을 피해 다시 어머니를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밉더라도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해 줄 수는 없다며 격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찾아두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집에 장모님 같이 사는 건 이야기하기 힘드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보통 시부모님이랑은 달라. 내가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 텐데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어머니 회복에만 신경 쓰자. 나도 많이 노력할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남편의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심은 제 남편이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얼마 뒤에 퇴원을 하신 어머니를 서울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얼마 뒤 친정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먹이고 재워주는 애비를 고소할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는 아버지야. 곧바로 엄마랑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합의 안 해주면 엄마 몸에 손 댄 거 나한테 증거 다 있어. 싹 다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정신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려면 잘 생각해서 합의해. 그나마 그래도 제 말이 먹혔는지 다행히 저희 쪽 변호사의 말에 따라 합의하긴 했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지금 살던 집 보증금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저는 어차피 아버지라는 인간은 앞으로 남은 여생치료센터에서 살게 될 테니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참고 감내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함께 영화도 많이 보고 외식도 많이 하고 좋은 옷과 화장품을 쓰게 해드렸죠.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누구보다 제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셋이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사신 걸 보여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해드렸죠. 그러자 아주 느린 속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식사도 전보다 많이 하시면서 전만큼은 아니어도 정상 체격으로 조금씩 돌아오셨어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잠도 전보다 많이 주무시는 것 같으니 약을 좀 줄여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다행이었던 건 불안증과 우울감도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꾸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도 기분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진정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마음이 편해진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머니와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도 너무 기뻤지만 더 뿌듯했던 건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전보다 확연히 더 빠르게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손주에게 누구보다 건강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으시다면서 그전엔 그렇게 싫어하시던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고
저와 함께 주말이면 수영도 하러 다니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 시댁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물론 좋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그 구멍난 가슴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경사가 생겼으니 저희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친정일로 다들 걱정해 주셨는데 겸사겸사 아이가 생긴 저희를 축하하는 자리를 열자 싶었죠.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희 신혼집에 함께 지내시는 게 자꾸만 시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럴수록 시부모님께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느 때보다 더 음식에 신경을 쓰셨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에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식혜까지 만들었죠. 뭘 이렇게 힘들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명절날도 따로 음식 안 해 먹어서 이런 진수성찬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돈. 아이고, 뭐 차린 게 있어야 말이죠. 항상 우리 딸내미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드시는 음식마다 너무 맛있다며 엄지손가락까지 올려 보이며 계속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말씀이 별로 없으셨죠. 사부인,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어머, 그러셨구나. 그럼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식혜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식혜 좋아하신다고 해서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 배운 방법으로 해본 건데 이게 입맛 없을 때는 아주 좋아요. 아니 됐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사발에 담은 식혜를 자꾸만 권해서 시어머니께서 불편하셨는지 툭 손으로 밀었는데 중심을 잃은 어머니께서 그대로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혜가 바닥에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사돈께서 힘들게 준비하신 건데 당신 도대체 오늘 왜 이래? 사돈, 너무 죄송해요. 이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은지 하루 종일 이러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괜히 신이 나서 너무 오버를 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허리까지 숙이시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시고도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신랑을 자꾸만 안쓰러운 듯 바라보시면서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리 좋으신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잠시라도 자신의 귀한 아들이 처가를 모시고 산다는 건 용납하기 힘든 문제였나 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 건 절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친정어머니에 대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면서 남편에게도 항상 장모님께 잘하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답니다. 저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손윗동서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 고민을 동서는 다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동서의 말에 따르면
제가 아이가 생겼으니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되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느끼셨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신 분인데요.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인성, 학업 등등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건 물론이고 지금도 손윗동서의 아이를 키우시면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이 진심을 다해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냥 보통 할머니들이 하시는 육아 정도가 아니라 손윗동서에게 아이가 생기자마자 최근에 나온 육아 서적도 많이 보시고 문화센터와 육아 교육 수업도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정도의 육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마사지라든지 놀이 방법 등을 매일 공부해 손주를 키우는데 열성이셨어요. 그래서 제게도 항상 아이가 생기면 첫째 손주와 똑같이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죠. 그런 분이다 보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살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마 걱정하실 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물론 전보다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정되고 좋았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 끙끙 앓고만 있어봐야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아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저만의 해결사였어요. 뭘 고민해. 아이한테는 당연히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해줄 할머니가 매일 두 분이나 계시면 너무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우리 집에 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달라고 하라고. 우리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분이야. 그리고 오히려 장모님도 엄마랑 같이 손주 키우시다 보면 더 많이 좋아지실 수도 있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또 미안하고 눈치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누구 눈치 주고 그럴 뿐이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걱정해서 산모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걱정되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저는 또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긴 채 뱃속에 있는 아기와 친정엄마만 신경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임산부들도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임산부 요가에 임산부 수영에 아이 키우기 수업까지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마다 친정엄마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니 저는 신기하게도 지난 세월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 키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혹시나 누가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루에 12번씩 걱정이 되고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여놓고 다니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상의한 내용은 먼저 제가 육아 휴직 6개월을 신청하고 6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집으로 출근해 주시면서 친정엄마와 저와 셋이 함께 시간을 조정해 육아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까지 함께 6개월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도 많이 가까워지고 6개월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저와 바톤 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분명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지 뭡니까? 하필이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몇 달 뒤에나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먼저 나서서 뭐가 걱정이냐, 자신이 먼저 육아휴직을 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신보다 내가 우리 엄마랑 장모님 훨씬 더 빨리 친해지게 해드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와. 내가 우리 아가랑 장모님 잘 케어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을까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에게 받은 것들을 눈에 보이게 나열한다면 지구 한 바퀴도 거뜬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도 제 상황에 대해 이해해 주셨고 남편은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에 집중했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딸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어느 누구보다 완벽한 한 팀이 든든하게 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니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끝나서 좀 여유가 생겨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안 그래도 남편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으니 집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만 계실 것 같아 오랜만에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도 잠깐 외출을 하셨는지 안 계시고 딸아이와 친정엄마가 낮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딸아이 옆에 누워 아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볼이 터질 듯 빵빵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워 계신 친정엄마의 얼굴도 바라보았는데 어느새 또 살이 빠졌는지 볼이 헬쑥하셨어요. 손도 바짝 말라 손등이 다 트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딸아이를 돌보시는 동안 엄마가 식사에 청소에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다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향에서 내내 힘드셨을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는데 또 제가 고생을 시켜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방 밖에서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글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아니, 문소리가 나오면 나와 봐야지. 애 잔다고 또 냅다 누워서 처자고 있는 거야. 으이그, 그렇게 게으르니까 우울증이나 걸리고 남편한테 맞고 다니지. 저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실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방문을 열고 나가기가 겁이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혹여나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라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됐어요. 뭐야, 이제 귀까지 먹은 거야. 아유, 속 터져. 벌써부터 저러니 앞으로 내 아들을 얼마나 고생시킬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방 다른 사람처럼 표정을 바꾸셨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벌써 퇴근했어. 배고프지? 내가 찌개에 고기 사왔으니까 금방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기다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설마 제가 방 안에 있었다고 조금 전 시어머니께서
한 그 모진 말들을 제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절대 저의 친정어머니와 두 분이 한 공간에 계시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어떤 반전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시어머님이 지킬앤 하이드처럼 두 얼굴의 시어머니였다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댁에 돌아가신 이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엄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아까 엄마가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저희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퍼부은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엄마는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절대 내 시어머니한테 따지지 마라. 김서방한테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친정 엄마가 모자라서 시아집에 빌부터 사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울지 마, 우리 딸.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진짜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는 거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먼저 안심시키고 차근차근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돈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군 건 아니야. 오히려 처음엔 손주만 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까지 신경 써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 유모차 끌고 산책도 같이 다니고. 그럼 언제부터 이상하게 구신 건데? 글쎄, 최근 들어 부쩍 그런 것 같은데 김서방이 잠깐이라도 나가면 아이 재우다 말고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대요. 아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많이 먹는다는 둥.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냐는 둥. 그렇게 시작된 구박은 어느새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맞고 살지 등등.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더랍니다.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구해주겠다고 데려와 놓고서 또 엄마를 그런 곳에 남겨두고 또 내가 몰랐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낫지도 않아 상처도 아물지 않은 저의 친정 엄마에게 어떻게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고는 저와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할머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라고 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제 말에 남편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자신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내내 자신의 엄마와 장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신이 모를 리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실과 주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말만으로 남편을 설득하기엔 힘들 것 같았어요. 저도 만약 제가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도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영상을 일주일 정도 녹화해 저는 신랑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실체를 아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CCTV를 설치한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빨래통에 있던 빨래들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들었던 그 더러운 말들을 똑같이 다시 하시더군요.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진짜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영상을 확인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나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가 저럴 거라고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정말 이해를 어떻게 할지. 언제나 제 고민에 명확하고 긍정적인 대답만 해주던 그 해맑은 사람이 본인도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지 손까지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도저히 더는 볼 수가 없어 녹화된 영상을 끄려던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여보. 바로 조금 전에 어머님 식사하시지 않았어? 근데 왜 또 밥을 꺼내시지? 영상 속에서 바로 직전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까지 하신 시어머니가 저의 친정엄마가 방에 들어가시자 갑자기 다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솥에서 밥을 퍼 다시 한 차례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장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밥을 빼서 먹기라도 한 것처럼 식사를 허겁지겁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수시로 드나드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하다 싶었던 저와 신랑은 그 주말에 형님네 댁에 잠깐 들렸습니다. 형님네 조카는 이제 학교를 다녀서 시어머님께서 자주는 아니고 간혹 봐주러 가시는데 혹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나 물어보러 들렸죠. 그런데 동서 말이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전과는 많이 달라지셨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이상하긴 해. 원래 누구 험담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꾸 동선의 사돈어른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더라고. 전 같으면 절대 안 쓰던 욕 같은 것도 하시면서 손윗동서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돈끼리 한 집에서 함께 손주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안 그래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에게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저희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도 사실 좀 걱정하던 부분이었다면서 안 그래도 혼자 가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병원에 검사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말 가족들은 저희 집으로 모두 모여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 시어머니께서 다름 아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시네요. 물론 굉장히 초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치매 환자 중에는 연세가 젊으신 편이라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들은 가족들은 걱정하는 일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으니 다들 망연자실했죠. 저희 신랑과 아주버님은 눈물을 계속 삼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서 엉망이 된 몰골에 저의 친정 엄마를 마주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쉽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가리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지나온 세월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베풀어 주신 따스한 정들이요. 이제 제가 보답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약물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시대요. 다음 달부터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니까 아이 케어하면서 어머님도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정말 고마워. 며느리야, 그런 말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까지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빕니다.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사돈 어른. 저도 세상 모두 버리고 떠나려 했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저 같은 못난 엄마도 엄마라 여기며 이렇게 돌보고 챙겨줬어요. 그러니 사돈 어른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래요. 사돈 어른은 좋으신 분이니 분명 곧 나아지실 겁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각자 살던 집들을 정리해서 서울 외곽에 넓은 집을 구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북적이며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딸려 있었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노년을 보내고 함께 부모님을 모시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가끔씩은 생각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원래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